자, 1페이지 가니까 거기 여백이 있죠. 그거 한번 써봐요. 이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계약의 성립. 거기 맨 밑에 한번 써봐요. 13개가 있거든요. 근데 계약법은 딱 정해져 있어. 나오는 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계약의 성립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청약과 성약의 관계, 거기에 나와 있죠. 또 두 번째 한번 써봐요. 근데 너무 여기에다 치중하다 보니까 어디가 또 틀려요? 얘가 갑자기 나와버려요. 이거 봐요. 뭐라고 써놨죠? 약간 규제에 관한 법. 이것도 좀 촘촘히 좀 해놔야 됩니다. 자, 저희가 계약의 성립. 우리 계약법에서 1번이 계약의 성립이 반드시 나올 텐데, 갑자기 이걸 생각하고 있다가 잠깐 뭐가 나와요? 약간 규제법이 나오면 당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자, 뭐라고 써놨죠? 계약 체결상의 가실책. 뭐 뻔한 스토리들이잖아요. 근데 나오는 거 아는데도 틀린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 계약법은 범위가 작아요. 작은데 꼼꼼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계약 체결상의 가실책임.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자, 이연부담의 문제죠. 이연부담. 자, 이연부담. 그럼 다섯 번째 뭐가 있을까요? 다섯 번째. 그렇죠. 동시이행 항변권과 관련돼서. 항변권. 자, 여섯 번째 뭐가 있을까요? 여섯 번째. 뭐라고 써놨죠? 해제와 해지. 자, 일곱 번째 뭐예요? 자, 뭐라고 써놨죠?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그러면 이제 여덟 번째. 우리가 이제 매매라는 게 있죠. 매매. 자, 매매와 관련돼서 꼭 출제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뭐라고 써놨죠? 계약금. 그렇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담보 책임.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아홉 번째. 뭐라고 써놨죠? 판매와 교환. 열 번째. 임대차가 있죠. 임대차. 자, 임대차와 관련돼서 이제 주로 출제되는 게 뭐예요?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토지는 뭘까요? 또 틀려. 토지.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은 구성물 매수 청구권. 그렇죠. 매수 청구권. 자, 임대차와 관련돼서 그러면 나오는 게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성물 매수 청구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전대차와 관련돼서 전대.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이게 나오는 테마들이에요. 나오는 거 알면서도 당한다고. 나오면서 아는 것도. 그럼 뭐 우리 계약법 몇 문제 나와요? 10문제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0% 확정이 된 거 한번 볼까요? 자, 100% 확정이 되는 거. 이거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계약의 성립. 이게 뭐예요? 별표 5개짜리가 되는 거네요. 매년 출제가 되는 거고. 이연부담 이거 안 나오면 문제가 아니거든. 이거 별표 5개. 동시행 항변권 별표 5개. 해제와 해제의 관계, 특히 해제의 효과와 관련돼서 별표 5개. 제3자를 위한 계약 몇 개예요? 별표 5개. 무조건 이거는 독천성 문제로 나오는 것들이죠. 매매와 관련돼서 이제 계약권 계약. 이거 이제 100% 나오는 거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 100% 나오는 거죠. 환매와 교환은 뭐예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올해는 환매하고 교환하고 어디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교환 계약의 가능성이 대표로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환매가 출제가 됐거든. 자, 그러면 임대차와 관련돼서 이거는 두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는데 요거 뭐예요? 요거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관계. 자, 읽어봐요. 전대. 그렇죠. 전대.
자, 그러면 전대 동의를 얻지 않을 때는 무슨 전대예요? 무단전대, 무단양도 있죠. 그러니까 뭐 나오는 게 이제 여기 5개. 그럼 한번 세워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 다 나오는 거 아는데 그러면 계약범은 범위가 봐봐요. 범위가 적어요, 많아요? 적죠. 그러면 뭐예요? 대충 하면 된대요. 그래서 꼼꼼하게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나오는 게 딱 확정이 돼 있거든. 확정이 돼 있거든. 자, 작년에도 뭐예요? 수준이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수준이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문제를 숙제할 때 우리가 자꾸 문제를 암기를 해요. 옛날에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성애가 있어요. 성애. 이름이 성자하고 애자예요. 이성애입니다. 나이는 뭐예요? 나이는 62년생. 몇 살이에요? 59인가요? 요즘 그 사무실에 가면 뭐예요? 되게 좋아해요. 왜요? 이런 좋은 직업이 어딨냐? 봐봐요. 자, 그럼 뭐 집에서 가까운 데 사무실 차려서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뭐예요? 여자 직업으로는 뭐예요? 왔다래요. 그걸 이야기를 꼭 해달래요. 자기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분은 뭐 이해도 못해. 솔직한 말로 공부는 재료는 깡이에요. 깡인데 문제를 나온다고 하면 문제를 뭐예요? 통째로 외워버려. 문제를 통째로 외운다라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따님이 뭐예요? 따님이 또 시집 갈 때 뭐예요? 또 청첩장을 보내서 또 뭐예요? 또 갔네요. 또 갔다 왔네요. 딸이 그래서 딸이 또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집 간 사람이 지금 포항에서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자 직업으로서는 뭐예요? 공인중개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나름대로. 남자는 없죠.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남자는 이제 이 중개사가 뭐예요? 목돈이 들어올 때는 한꺼번에 들어왔다가 안 들어올 때는 또 안 들어오거든. 남자한테는 불규칙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남자는 그럼 뭐가 많은 사람이 좋아요? 돈이 많은 사람 소일거리로 하기에는 또 남자한테 괜찮은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1년을 통틀어서 많이는 들어오지만 불규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뭐예요? 남자한테는 그런 면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부부 공인중개사. 남편하고 부인이 같이 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들이. 집에서도 같이 있고, 밖에서도 같이 있고. 제가 아는 분이 한 3분이 그렇게 하고 계셔요. 한편으로는 참, 둘이 부부가 붙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좀 애로점이 많나 봐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오늘 기본 문제야. 그러니까 기본 문제 10문제를 그냥 기본 샘플로 잡아서 숙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꾸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그럼 오늘 집에 가셔서 요 테마를 찾아서 자기가 꼼꼼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1번은 그러면 거기 행강편 쳐놔봐요. 뭐예요? 문제 1번은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죠.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요거죠.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 원말은 결론적으로 그 옆에다 써놔요. 있는 되는 것은 그것은 물어봤으면 주관식이라고 써봐요. 그럼 뭐라고 답변할래요? 원시적 불능, 가로 열고 전부 불능에 한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 플러스 전부 불능에 한해서. 그러면 일부 불능에 한해서는 뭘로 빠질까요? 우리 민법 137조에서 볼 일부가 무효면 전부를 무효한다. 그래서 일부 무효의 법리로 해결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뭘 찾으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원시적 불능을 찾아봐라. 전부 불능을.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1번 한번 봐봐요.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읽어봐요. 매달 동그라미, 미달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문제예요? 전부 불능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책임이에요? 담보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겠죠. 여기 한번, 그럼 요거는 어디에 걸릴까요? 여기잖아. 읽어봐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쪽으로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1번 쓴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그러면 뭐예요? 만약에 주관식 문제다. 그럼 뭘로 써야 돼? 다시.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부 불능에 한해서. 그럼 1번은 담보 책임이 되죠. 이번에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전의 후에 전이 키워드잖아. 이미 토지 전부에 대해서 공용 수용이 됐대요. 그러면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부 불능이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정답은 2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 바로 계약 체결상의 가실 문제로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번은 그러면 가옥 매매 계약 체결 후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계약은 이미 성립이 됐죠. 근데 제3자의 방어로 가옥이 전설했대. 그러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러면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무슨 부담으로? 이혼 부담의 문제로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혼 부담으로 이제 해결이 되네. 자, 4번의 유명화가의 그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동그라미 쳐놔요. 그러면 계약은 이미 성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임대인의 가실을 줄쳐놔봐요. 누구의 가실? 임대인. 그럼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거는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요 네 가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공부를 대충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충 하고 있다라는 거고, 5번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이거는 계약 체결상의 가실처인과 상관이 없죠.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저당권 실행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의미를 본다면.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래서 저희가 요 5개 지문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돼. 그러면 1번 틀린 사람이 지금 몇 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관련의 관계를 정확하게 못 잡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봐봐요. 계약 체결 가능의 가실 책임은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전부 불능에 한해서죠. 일부 불능은 민법 137조. 뭘로? 일부 무효의 법리로. 그러면 후발적 불능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있겠죠.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없다. 뭘로? 이혼 부담.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다.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그러니까 이걸 지금 너무 문제를 많이 풀어요. 지금 많이 풀면 어떤 사람은 소화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소화가 안 돼요. 자, 우리 또 뭐 민법 1 있죠. 누가 하죠? 밥만 먹으면 또 민법 와서 달달달달달달 떠들고 하잖아.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막 어차피 민법은 많이 들을수록 좋아요. 왜 그럴까요?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자기가 추스릴 때가 왔어요. 뭐가 정확하게 교통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네. 그러면 여기 이제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요게 이제 문제 1번으로 빠져나가고. 자, 문제 2번과 관련돼서는 읽어봐요. 동시 이행 항변 찾았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거기 위에다 한번 써봐요. 자, 쌍무계약의 특질, 그렇죠. 쌍무계약의 특질은 몇 개예요? 뭐라고 써놨죠? 3개죠. 3개. 자, 읽어봐요. 쌍무 이랬으면 뭐예요? 맨날 쌍무 그렇죠. 결련성이죠. 결련성이 뭘까요? 당신과 나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결련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련성이 몇 자예요? 3자죠. 그러면 지금 이게 정확하게 숙지가 안 돼 있는 거야.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련성 몇 개? 3개. 그러면 읽어봐요. 자, 성립상의 결련성이 있네. 그러면 여기 아까 조금 전에 배웠던 읽어봐요. 자,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죠. 그러면 계약을 이행상의 결련성이 있겠죠. 이행상의 결련성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아까 좀 이제 2번을 풀건 뭐예요? 동시 이행 항변권이라는 거야. 동시 이행 항변권. 세 번째가 뭐예요? 전속상의 결련성이 있죠. 이게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혼 부담의 문제. 그러니까 요 3가지가 자기가 머릿속에 틀이 잡혀 있어야 된다고 지금. 자, 쌍무계약의 특질. 그러면 뭐예요? 쌍무계약의 특질은 몇 개? 3개. 읽어봐요. 결련성. 그러면 자기가 여기 힘들면 봐봐요. 계약이 성립한다. 읽어봐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계약이 이행된다. 이 뭐예요? 동시 이행 항변권. 그러면 계약이 존속하면 이 존속상의 결련성 몇 개? 이혼 부담 몇 개?
세 개. 그러면 여기는 성립상의 결련성은 우리가 뭐예요? 계약 체결상의 가심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요 두 개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출제가 안 된 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행상의 결련성 한 문제 풀어봐야죠. 바로 동시이행항변권이라는 거야. 동시이행항변권. 자, 그래서 요거 그러면 일단 요 세 개를 딱 접목을 시켜놓고 문제 2번을 가보죠. 자, 그러면 문제 2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읽어봐요. 동시이행관계. 행간 펼쳐놓고요. 자, 그러면 문제 2번을 풀 때 일단 기본 틀은 이제 잡아놨으니까 읽어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아까 줄 쳐놨으니까 읽어봐요. 또 동시라고 그런다. 동시. 쌍무 일어나니까. 하면 쌍무라는 거야. 쌍무 계약의 특질이라는 거야. 자,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행상의 결련성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 형님님들은 뭐예요? 애워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글씨, 어차피 우리 공인중개사는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라는 거야. 객관식. 그래서 이행상의 결련성이거든. 그럼 쌍무를 세자로 건치면 뭘까요? 결련성이죠. 결련성. 그렇죠? 결련성을 세자로 건치면 뭘까요? 뭐라고 써놨죠? 당사자라는 거야. 당사자. 그러면 동시이행항변권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어때? X. 누가 판단해? 당사자가. 자, 그러면 이때 항변권은 무슨 항변권이죠? 뭐라고 써놨어요? 영시적 항변권이라는 거네. 그러니까 글씨 보고 떠올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이행 항변권은 지금 그건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지금 계약법 배우고 있잖아. 채권이죠. 채권은 상대권, 절대권. 상대권. 그러면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 계약 당사자만. 그렇죠. 자, 유치권은 그러면 채권, 물건. 유치권은 물건이죠.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동시와 관련돼서 여기 한번 읽어봐요. 동이죠. 동이 뭐예요? 읽어봐요. 동일성을 유지해야 돼. 동일성. 그러니까 이걸 글씨를 보고 자꾸 생각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잡아야 돼. 과목이 너무 많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동일성이야. 그러면 동시행항변권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또 뭐 임의규정. 이렇게 자기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봐요. 동시행항변권은 보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선의행 의무가 만약에 여기에다 이제 하나 쓸 거는 그러면 선의행 의무가 있다면 이때는 동시행위 항변권은 발생해야 안 해? 안 한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선의행 의무가 대표적인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써요. 보증금 지급 의무. 보증금 지급 의무. 이게 선행 의무야. 자, 그러면 먼저 돈을 갚은 변제 의무. 자, 협력 의무. 요런 단어들은 무슨 의무가 있다? 읽어봐요. 무슨 의무? 선의행 의무. 그러면 선의행 의무 쓸 때 일단은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놓고 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봐봐요. 자, 그러면 판례에서도 인정되는 게 있고 우리 법적 규정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명문 규정이 있는 거. 그래서 명문 규정이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요라라는 게 읽어봐요. 자, 전담 원가 이렇게 나오네요. 전이 뭐예요? 전세권, 담보 책임, 헌상 회복 의무, 가등기 담보. 이거는 명문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례에서 인정되는 게 있고 명문 규정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게 있어.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전담 원가. 요 네 개를 딱딱 숙제하라고. 그러면 우리 사행시를 한번 적어볼까요? 전이 뭐예요? 전세권에 하나 있어. 담이 담보 책임, 헌상 회복 의무, 해제와 관련돼서. 자, 가가 뭐예요? 담보 가등기 담보에 또 명문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동시행항변권은 요 문제를 이제 샘플로 잡아서 연습을 해서 들어가라고.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저희가 이제 계속 자꾸 정확하게 우리가 숙제해야 되니까. 자, 출발해 볼까요? 그러면 동시행항변권은 읽어봐요. 동시, 상무, 결련성, 당사자, 이 행상의 결련성이. 영기적 항변권, 채권 물건.
채권,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그럼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하나 샘플을 하나 잡을 게 있어요. 써요. 자, 경계계약이라고 써요. 경계계약. 경계가 뭐예요? 구채무를 신채무로 바꾼 거죠. 그럼 고하고 신은 같아달라. 다르죠. 그럼 경계계약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 그러면 동시이행항변권은 뭐 네가 이행해야 돼? 내가 이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브앤테이크잖아. 그럼 판사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해야 돼? 승소 판결을 해야 돼? 승소 판결을 해야 되겠죠. 패소 판결을 하면 벌써 뭐 이행할 게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원고 일부 패소 판결, 승소 판결, 승소 판결이라는 거. 지금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외워가야 돼요. 그럼 봐봐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암기가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숙지하고 문제 푸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자, 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러면 쌍무계약의 특징은 몇 개? 3개. 결련성. 읽어봐요. 성립상의 결련성, 계약 체결상의 가실책임, 이행상, 동시이행항변권, 전속상의 결련성, 위험부담의 문제. 그러면 동시이행항변권, 이걸 글씨를 보고 척척척척 나와야 된다고. 며칠 있으면 또 까먹는다고. 자, 그러면 선의행 의무와 관련돼서 선의행 의무가 있으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죠. 읽어봐요. 보증금 지급 의무, 변제 의무, 협력 의무. 자, 그러면 민총에 가서 토지거래가구역에 한번 봅시다. 토지거래가구역은 토지거래가증을 받아줄 뭐가 있다? 협력 의무가 있죠. 그러면 토지거래가증은 동시이행항변권이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걸 탁탁 잡아야 돼요. 지금 이걸 잡지 않으니까 아리까리 하는. 지금 문제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뭐예요? 아리까리 하거든. 아리까리. 그러면 다 맞았다라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열심히 외우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백지 한 장 차이라는 거야. 백지 한 장 차이. 자, 그러면 이제 가서 문제를 접근 한번 해봅시다. 자, 동시인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에 뭐가 보여? 변제 의무 줄 쳐놔봐요. 변제 의무가 보여야 돼. 자, 변제 의무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변제 의무는 무슨 의무? 선의행 의무. 그러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여기 딱딱 변제. 그러니까 여기 키워드를 잡아야 돼. 헷갈리는 부분은. 자, 이번에 가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 임대인이 거기에다 줄 쳐놔봐요. 뭐라고 써놨어? 보증금 반환 의무. 여기 읽어봐요. 보증금 지급 의무. 뭐예요? 선의행 의무야. 그럼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어 없어? 없어. 자, 계약 해제로 원상 회복 의무에서 원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그럼 여기 읽어봐요. 무슨 원가? 전담 원가. 전세권 담보 책임 원상 회복 의무. 그러면 동시행 관계에 있네요. 이거는. 자, 그러면 리얼과 관련돼서 전세 계약서의 종료시 전세금 반환 의무가 전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금 알소 등기에서 필요한 교부 의무.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여기 봐요. 전담 원가 이거 전세금 뭐에 동시행 관계에 있네요. 자, 위험한 매도인의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 의무 줄 쳐놔봐요. 협력 의무 무슨 의무? 선의행 의무.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협력 의무는 선의행 의무가 있죠. 동시행 관계가 없어. 정답은 그러면 몇 번? 5번. 지금은 문제를 많이 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뭐예요? 자, 우리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이나 기존의 수강생 이 문제를 하나의 샘플로 잡으라는 거예요. 샘플로 딱 기억해서 그러면 동시행항변권 나왔다. 이렇게 샘플로 딱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이걸 걸어서 유추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까먹지 않도록 본능적으로 봐봐요. 동시행항변권은 쌍무계약의 특질이죠. 읽어봐요. 동시, 쌍무, 결련성, 당사자. 결련성은 당사자, 당신과 나의 관계거든. 그렇죠? 여기 읽어봐요. 이행상의 결련성,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 채권물권, 채권 무슨 성이 유지돼야 돼? 동일성이 유지돼야 돼. 자, 그러면 임의규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의행 의무가 있으면 동시행 관계는 주장할 수 없죠. 대표적인 단어 보증금, 지급 의무, 협력 의무, 그 다음에 변제 의무. 이때는 선의행 의무거든. 그러면 우리가 명문 규정으로 있는 거 뭐가 있죠? 전담 원가. 다 그래서 이걸 탁탁탁탁
깨어나야 되는 거야. 두리뭉실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올해 또 동시행위항변권은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동시행위항변권은 세 가지 측면에서 나올 수 있어요. 유형이. 첫 번째, 여러 문제 행태. 두 번째는 사례 문제. 세 번째는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비교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렇게. 그러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 유치권은 물건. 공통점은 give and take야. give and take. 공평의 원리. 그럼 채권의 공평의 원리가 뭐예요? 동시이행항변권이고 물건의 공평의 원리 뭐예요? 유치권. 차이점은 채권이고 물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둘 다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 뭘까요? 둘 다 임의 규정이라는 거 기억해줘요. 유치권은 물건이지만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벌써 이걸 샘플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를 샘플 문제로 잡아서 저희가 그러면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문제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동시행항변권과 유치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줄기는 잡아있으니까 문제 나오는 시나리오를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야기 말씀드린 게 요즘 아까도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요즘 수포자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오죠. 왜 수학을 포기할까요? 국어 실력이 안 되는 거야, 국어 실력이. 요즘 수학이 옛날에는 우리 이렇게 나왔죠. 1 더하기 1은 뭐냐? 이렇게 나왔죠. 근데 그걸 말로 해. 애들이 국어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걸 무슨 수학이라고 그러죠? 발음이 좀 안 나오는데 들어요. 스토링 수학이라고 그래. 스토링 수학.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야, 수학을.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대표적으로 법은 뭐하고 똑같아? 법은 뭐하고 같아? 수학하고 같죠? 그럼 법도 뭐예요? 스토링 법이라는 거야. 그게 사례 문제라는 거야. 갑이 누구고 을이 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스토링 수학이 안 되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개념이 안 잡혀 있다라는 거야. 개념. 그러니까 동시행항변권 이걸 샘플 문제로 딱 잡아서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서 반드시 외울 게 아까 칠판에 적어서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 특히 이제 두 가지는 반드시 외워야 돼. 여기 봐봐요. 선행 의무가 있는 거. 또 다 까먹었다. 보정금, 반환의무. 그 다음에 협력 의무. 이거는 선행 의무야. 동시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자 그러면 명문 규정이 있는 거 읽어봐요. 전담, 언가. 그러니까 전담, 언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제와 영수증 교부는 어때요? 판례에서 동시행관계죠. 변제와 채권 정세의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이제 규정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판례에 규정이 있느냐 안 하느냐, 판례에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풀어줘야 돼요. 오늘 2번 틀린 사람도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제가 다 이름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떨어질 사람은 없어요. 왜? 제가 지난주 답안지부터 이렇게 지금 답안지를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 다 확인을 해요. 맞아야 할 문제, 틀려야 할 문제 다 제가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발전성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세 분이 계셔요. 세 분. 지금 뭐예요? 처음에 이제 점수가 적게 나온 사람, 많이 나오다가 지금 나온 사람은 뭐예요? 발전성이 있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하니까 뭐예요? 아리까리 하는 거야. 아리까리 한 거야. 그러니까 두세 개 맞은 사람도 지금 공부가 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 2번의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동시행항변권의 샘플 문제를 잡고요. 그럼 문제 3번은 뭘까요? 문제 3번은 써요. 크게 써서 이게 이연부담의 문제예요. 이연부담의 문제. 여기 이제 스토링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연부담의 사례 문제가 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면 이연부담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그러면 이연부담은 뭐예요?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자, 그러면 결량성과 관련돼서 뭐의 결량성이야? 전속상의 결량성이야. 전속상의 결량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시적 구문 후발적 불능으로서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없을 때 뭐세요? 이연부담 있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빠지죠. 채무불이행 책임이 뭔데? 바로 법정 해제권이잖아. 뭐가요? 법정 해제. 그렇죠. 법정 해제와 관련돼서. 법정 해제와. 그러면 우리 법정 해제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이행불능. 그 다음에 이행지체.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의미로서. 자, 그래서 이제 의미로 빠질 거예요. 그럼 이제 가볼까요?
자, 갑이 소유하는 특정한 건물을. 그러면 갑이 누군데요? 자, 매도인이 매수인이. 매도인, 어른, 매수인. 이제 저희가 이제 스토링, 뭐예요? 스토링 법학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갑은 매도인, 어른, 매수인. 그러면 갑을 소유하는 특정한 건물을 을에게 매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잘라봐요. 잘랐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을 이미 지급하였는데, 계약금 들어갔죠? 그런데 계약 체결 후 동그라미. 그러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자, 채무 불이행각. 뭐예요? 이혼 부담. 그러면 이 건물이 병에 가서 병 동그라미 제3자. 그러면 채무자의 가실이 있어 없어요? 없네요. 그러면 제3자의 방어에서 서실되었다. 쌍방의 권리 의무. 쌍방의 권리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이렇게 나왔죠. 그럼 생각 한번 해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한 채 있어요. 을한테. 이 사람은 읽어봐요.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계약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근데 누가? 제3자가 누군데요? 병이죠. 병자의 가실에 의해서 뭐에 이행을 못하게 생겼어. 그렇죠? 그럼 이 사람 계약금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그럼 받았으면 돌려주고. 그러면 돌려주면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은 뭐에 또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깨끗하게 끝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혼 부담의 중요 취지라는 겁니다. 그럼 가볼까요? 자, 읽어봐요. 매도인은 누가에게? 매수인. 매도인은 그러면 채무자죠. 건물을 넘겨줄 의무가 있거든. 그러면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건물의 인도를 면하지만 잘라요. 대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때? X. 행사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읽어봐요. 매도인, 즉 매도인이 채무자죠. 매도인은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건물의 인도 의무를 뭐라고 잘라요. 대금 채권도 청구권도 소멸한다.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야. 그런데 나머지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다시 답만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읽어봐요. 갑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계약금 반환물을 부담하지 않는다. 어때? X 반환해줘야 되겠죠. 4번은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건물의 인도 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대금 청구도 할 수 없다. 어때? X 면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4번도 결론적으로 X가 되네. 자, 그러면 거기 어른이 누구예요? 매수인, 즉 채권자죠. 매매대금이 이미 지급하였어도 채무자, 즉 뭐예요? 채무자에게, 즉 매도인에게 대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어때? X. 대상 청구권은 주장할 수 있죠. 자, 대상 청구권. 만약에 병의 방화로 들었다, 그럼 뭐가 튀어나와요? 만약에 보험을 들었으면 보험금이 튀어나오거든. 거기에 대해서 대신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2번. 이게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도 틀린 사람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샘플로 해서 가장 전형적인 문제로 우리가 형태로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 문제 틀린 사람은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형태. 그러니까 짧아지고 길어진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4번 뭐가 나오죠?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왜 문제가 틀렸을까요? 선생님, 저도 맞고 싶어요. 아파도 맞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그 위에다 바로 써봐요. 그러면 문제는 뭐가 되느냐? 문제 4번은 바로 이거예요. 제가 당사자를 모르는 거야. 자, 거기에다 앞에다 위에다 써봐요. 얘가 봐요. 뭐예요? 요약자. 그 다음에 낙약자. 그렇죠? 낙약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뭐예요? 제3자 수익자가 있죠. 자, 수익자가 있어. 요 관계죠. 요 관계죠. 그럼 여기에서 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예약자와 낙약자. 자, 그러면 저기 한번 요거 읽어볼래요? 여기 보상관계잖아. 보상관계면서 무슨 관계? 기본관계가 되죠. 2번은 거부관계죠. 거부. 자, 여기 3번은 대가관계. 그렇죠? 대가관계. 읽어봐요.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게 생각이. 솔직한 말로.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보상관계, 거부관계, 대가관계.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자기가 문제를 읽을 때 한번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가 봅시다. 읽어봐요. 보상관계 그러면 이렇게 하죠. 예약자와 낙약자. 그렇죠?
읽어봐요. 여기에 거부관계, 거부관계. 자, 거부관계가 나오면 얘관계, 얘가 나오면 거부관계, 거부관계 나오면 수익자, 낙약자. 이게 솔직한 말로 이게 지금 요게 안 돼서 그래. 자유자재로 구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 나오면 빨리 쓰고. 적으라고 그랬지 쓰고 이거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림을 그냥 간단하게 뭐 자꾸 헷갈리면 봐봐요. 이렇게 써. 요, 낙, 수 이렇게 써놓고 자 여기에서 보급대 그럼 맞춰 나가라고. 그러니까 요 문제가 나오면 빨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미 나와버리거든.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요, 낙, 수 적어놓고 읽어봐요. 보급대 이건 이제 보급대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사례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름을 갖다 써. 그래서 뭐예요? 갑 병. 이제 이렇게 갖다 써놓으면 되는 거야. 갖다 쓰면 돼요. 그럼 갖다 써놓고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제3자는 기존에 있었어, 없었어? 제3자는 기존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존에 있었잖아.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한 자가 아니죠. 그러면 어디로 연결돼요? 우리 어사표시 선의의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떠올라야 되고요. 그게 떠올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서 당사자는 누구다? 예약자, 낙약자. 계약을 철회하고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약자, 낙약자. 여기서 그러면 수익의 어사표시는 제3자가 누가 돼야 돼? 낙약자한테 해야죠. 낙약자한테 해야 돼. 그러니까 요 관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왜 그러냐면 벌써 마음이 급해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면 마음이 벌써 급해져. 왜 급해질까요? 이게 생각이 안 나니까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우리 민법 정식에서 마음이 급해지는 게 있어요. 뭘까요? 대리인이 나오면 마음이 급해져. 제3자가 하나 더 끼니까. 갑자기 또 사례 문제에서 가벌병 나오면 갑자기 가만히 급해져요. 그걸 자꾸 모의고사를 풀면서 희석화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 이제 옳은 것, 틀린 것. 그러면 한번 볼까요? 1번에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 잘라봐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물어본 거잖아. 누가? 제3자가.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가 돼야 돼? 낙약자. 그러면 정답은 1번. 그렇죠. 이걸 몰라서 틀렸겠어? 마음이 꼬여서 우리가 틀렸겠지.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요 관계에서 자기가 천천히 한번 따져봐서, 그럼 한번 가볼까요? 수익의 의사표시는 잘라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읽어봐요. 성립 요건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약의 성립 요건은 요거죠. 요거. 읽어봐요. 예약자와 낙약자의 관계.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되죠. 이게 무슨 관계니까? 보상관계면서 계약의 기본관계니까. 자, 그러면 3번은 낙약자는 예약자의 계약에 발생한 항변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낙약자가 누구한테? 낙약자는 예약자와의 계약에 발생한 낙약자의 요약자의 관계에서 항변으로 이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지난번에도 간단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남친 여친 요거 뭐예요? 여친 만난 지 며칠 됐어? 100일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뭘 하려? 뭐 이벤트를 해야 되겠죠. 만난 지 100일 됐으니까 어때요? 이벤트를 하려면 요 낙약자 꽃집 아저씨한테 장미 백송이와 3페인을 여친한테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 남친은 무슨 자? 예약자, 꽃집 아저씨는 예약자, A는 수익자. 정말 꼭 남친이 뭐 해야 돼요? 그럼 바꿔도 되죠. 여친이 할 수도 있잖아요. 꼭 남친만 하라는 법이 없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근데 자, 남친이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친한테. 너 혹시 오늘 무슨 날인지 아니? 혹시 뭐 안 받았니?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그러네. 그래서 이제 남친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 여친이 뭐예요? 꽃집 아저씨한테 연락 좀 한번 해봐.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연락 해봤다. 그랬더니 당신 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낙약자가 뭐라고 그래요? 왜 장미 백송이야 뭐예요? 3페인을 안 보내주십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이 남친한테 물어보라고. 남친이 돈을 안 넣었어. 그렇죠? 돈을 안 넣었어. 그러면 돈을 안 넣었으니까 얘한테 항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항변할 수 있죠. 네 남친이 나한테 지금 통장으로 입금을 안 시켰으니까 나한테 꼭 가.
그 다음에 장미 백송이를 보내줄 수 없다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3번 한번 볼까요? 다시. 낙약자는 예약자의 계약에 발생한 항변으로서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남친이 뭐예요? 내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야. 결론은. 자, 4번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읽어봐요. 해제 동그라미. 자, 제3자가 해제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계약의 당사자는 누군데? 예약자와 낙약자. 얘만 해제할 수 있거든.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 이제 제3자의 권리가 생겼어. 예약자, 낙약자 합의만으로 권리를 읽어봐요. 소멸시키지 못한다. 근데 사례 문제가 나올 때 예약자, 낙약자를 찾아내기가 제일 힘들어. 그러면 여기 봐봐요. 낙약자 밑에는 하나 깔아놔요. 낙약자가 써요. 읽어봐요. 뭐요? 채무자. 그죠? 낙약자가 이제 채무자고. 그러면 만약에 자 사례 문제가 나올 때 채무자가 나왔다. 채무자는 뭐예요? 낙약자라고 생각하면 돼. 낙약자. 그래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많이 풀 필요 없어. 요것만 딱 자기가 잡아놓고 요걸 계속적으로 자기가 샘플로 돌리면 되는 거야. 자, 길어지면 그게 다 가벌병정 넘으면 뭘까요? 그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이제 사례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다시 저 한번 보고 읽어봐요. 자, 머릿속에 제3자를 위한 계약 나왔다. 읽어봐요. 연악수 적어놔요. 연악수. 그리고 또 다시 사이에다 뭘 적어요? 보급대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그러면 낙약자를 못 잡았다. 그러면 뭐예요? 거기 사례 문제가 나올 때 누가 채무자인지 누가 채권자인지를 찾아봐. 그럼 채무자가 뭐예요? 낙약자. 우리 조문에는 낙약자를 뭘로 표시되어 있냐? 채무자로 표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빨리.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계속 외워. 노약자. 여기 한번 봐봐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80일. 이렇게 외워두시. 제3자를 위한 계약 읽어봐요. 연악수. 사이제. 보급대. 이렇게 잡아놔. 그러면 계약 당시에 제3자는 뭐예요? 제3자는 있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배속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의 의사표시하는 건 제3자는 반드시 특정돼 있어야 된다는 거.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읽어봐요. 연악수. 읽어봐요. 보급대. 만약 사례 문제가 나왔다. 빨리 낙약자가 누가 낙약자고 누가 예약자인지를 모를 때 채무자를 빨리 찾아. 채무자를 잡아놓으면 그게 낙약자거든. 문제풀이가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그걸 샘플로 딱 잡아요. 이걸 샘플로 잡아서 이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일단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자고요.